이건 광기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970년대 초 영국 런던의 금융가 바클레이즈 은행의 회의실은 차가운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낡은 지도를 펼쳐든 한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죠. 그가 가리킨 곳은 한국의 울산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의 백사장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저 아서 벤틀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희망이라곤 먼지만큼도 보이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유엔 경제 보고서조차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재건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기술도 자본도 심지어 배를 만들어 본 경험조차 없는 나라가 세계 1위를 꿈꾼다니요? 하지만 그 남자는 품 안에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그 순간 제 등줄기에는 기분 나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미친 집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유럽을 오열하게 만들고 결국 세계 1위. 품목 10개를 싹쓸이하며 지구촌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한국인의 무서운 광기. 그 전설 같은 기적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정태양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구겨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영국 런던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바클레이즈 은행의 회의실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합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저 거만한 영국인 금융가 아서. 벤틀리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비웃음이 서려 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미스터 정, 당신네 나라는 지금 밥 한 끼 챙겨 먹기도 힘든 처지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수만 톤짜리 유조선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망상입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지 고작 20년도 채 되지 않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고 공장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는 폐허 그 자체입니다. 유엔 보고서에서조차 이 나라는 자생 능력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주머니에서 꺼낸 지폐를 그의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습니다. 벤틀리 씨, 이 지폐에 그려진 배를 보십시오. 이건 거북선이라는 배입니다. 당신네 영국이 해상 패권을 쥐기 훨씬 전인 1500년대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어 바다를 제패했습니다. 우리 혈관에는 그때의 기술력과 도끼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습니다. 벤틀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도 제 눈 속에 이글거리는 그 무언가에 압도당한 듯 입을 다뭅니다. 지도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심지어 배를 지을 돈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 일할 준비가 된 국민들이 있습니다. 백사장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거기다 조선소를 짓고 배를 띄울 겁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풍이 아닙니다. 배수진을 친 한 남자의 절규이자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울분입니다. 벤틀리는 한참 동안 지폐 속 거북선을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입니다. 돈을 빌려왔으니 이제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손에 쥐어진 건 기술 도면 한 장 없는 텅 빈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뿐입니다. 동료들은 말합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도쿠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저는 그들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습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 도쿠가 없으면 모래사장을 파서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잠을 안 자고 배워오면 되는 거야.
저는 그날로 울산 백사장에 천막을 치고 드러눕습니다. 낮에는 삽을 들고 모래를 파고 밤에는 횃불을 밝히고 해외 기술 서적을 탐독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손등은 거친 모래바람과 쇳가루에 터져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힘들다고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내 자식들이 다시 깡통을 차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박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정 동시 진행이라는 미친 도박이 시작됩니다.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그 옆에서 배를 조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 조선 전문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배를 잡고 웃습니다. 한국인들이 더위에 미쳤나 보군. 모래 위에서 배를 만든다니 이건 진흙으로 성을 쌓는 격이야. 과연 그들의 조롱대로 우리의 도전은 물거품이 될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경악시킬 반전의 서막이 될까요? 뜨거운 쇳물이 끓어오르는 현장의 열기는 점점 더 치열해져만 갑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정태양, 저는 지금 허리까지 차오르는 바닷물 속에서 녹슨 쇠파이프를 붙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밀어. 더 세게 밀어붙여. 제 앞에는 거대한 유조선의 밑바닥이 될 철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세계 조선 역사상 이런 광경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보통은 거대한 도크를 먼저 완공하고 그 안에서 배를 만드는 게 상식인데 우리는 지금 조선소를 짓는 공사와 배를 조립하는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방식입니다. 영국에서 온 기술 감독관들은 제 미친 계획을 듣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스터 정,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집안이 약한 모래 위에서 수만 톤짜리 철판을 조립하다니요? 배가 완성되기도 전에 모래 속으로 처박힐 겁니다. 그들의 경고는 차가웠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사치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차관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고 고국에서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배고픈 내 동포들의 눈망울이 눈에 밟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모래가 무너지면 시멘트를 들이붓고 시멘트가 없으면 돌덩이라도 채워 넣어. 저는 현장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아예 먹고 자며 근로자들과 함께 구릅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도면을 볼 줄 몰라 밤새 촛불을 켜고 외국 서적을 외우다시피 공부합니다. 손바닥은 이미 굳은 살로 딱딱해졌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쇳가루가 박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 한 척을 띄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세계 지도에서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엔진입니다. 어느 날은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 공사장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성껏 쌓아 올린 철판들이 파도에 휩쓸려 나갈 위기에 처하자 우리 근로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밧줄을 몸에 감고 그 거대한 철구 조물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우리 목숨이다. 절대 못 가져간다. 그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쟁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이름의 괴물과 싸워 이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유럽의 신문들은 연일 한국의 이 무모한 도전을 기사로 다루며 조롱 섞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동양의 가난한 나라가 벌이는 단체 최면, 백사장 위의 신기루라며 비아냥댔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는 불가능을 보면 도리어 피가 끓어오르는 독종의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낮에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용접 불꽃을 튀기고 밤에는 횃불을 밝히며 24시간 쉬지 않고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2년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던 백사장의 거대한 크레인이 우뚝 솟았고 그 옆에는 26만 톤급 거대 유조선 두 척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면 한 장 제대로 못 보던 사람들이 모래사장에서 맨손으로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어낸 겁니다. 진수식이 열리던 날 배를 주문했던 선주와 유럽의 전문가들은 자기 눈을 의심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한 일입니까? 아니, 한국인들이 한 일입니까? 저는 거대한 배의 선체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강철판 너머로 우리 근로자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눈물이 느껴지는 것 같아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조선소 하나 지었다고 끝날 싸움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집념은 이제 조선을 넘어 자동차로, 제철로, 그리고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반도체로까지 그 마술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전 유럽이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오열하며 무릎을 꿇게 될 그 위대한 반전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른 것입니다. 모래사장에서 배를 만들어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유럽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집념은 이제 배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모든 산업의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조선소 성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미친 짓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자동차를 만들고 우리 쇳물로 우리 빌딩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저 반도체라는 손톱만 한 칩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겠다. 이 선언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비웃음을 넘어 분노 섞인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조선소 하나 성공하더니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자동차? 반도체? 그건 100년의 기술이 쌓여야 가능한 영역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그 어느 나라 국민도 갖지 못한 빨리빨리 정신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같은 근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항의 허허벌판에서는 박태준 가명 박강철 동지가 근로자들과 함께 실패하면 저 영일만 바다에 몸을 던지자라는 우향우 정신으로 쇳물을 끓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고철을 녹여가며 버티던 그들이 마침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철강을 뽑아내자 전 유럽은 첫 번째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한국형 자동차가 전 세계 도로를 누비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미국과 유럽의 안방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첨단 기술이냐라며 기술 전수를 거부하던 일본의 거대 기업들은 한국 연구원들이 명절도 반납하고 연구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개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무식하게 일한다고 기술이 나오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걸릴 개발 과정을 단 6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초격차 기술을 한국이 연달아 발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 둘, 셋. 조선, 철강, 가전,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이름이 세계 1위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개의 산업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경제 전문지 헤드라인에는 이런 문구가 실렸습니다. 전 유럽이 오열하고 있다. 우리가 300년 걸려 이룬 산업혁명을 한국은 단 30년 만에 찢어버렸다. 과거 저에게 망상이라며 독서를 내뱉었던 아서 벤틀리는 이제 한국의 공장 견학을 오기 위해 수개월을 대기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울산과 포항, 기흥의 공장들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룩한 성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한때 우리를 아프리카보다 가난하다며 무시했던 유엔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을 선진국의 교과서라 부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 폐허 위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1위 품목 10개를 거머쥔 기술 강국. 그 찬란한 영광의 정점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럽의 거물들이 우리 기술자들의 손을 잡고 제발 기술 하나만 전수해달라며 오열하는 그 통쾌하고도 가슴 벅찬 반전의 순간을 말입니다. 이 찬란한 영광의 불빛 아래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제 거친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세계를 제패한 10개의 1위 품목, 전 유럽의 항복 선언, 그리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당신들의 인생이 곧 그 기적의 정체였습니다.
독일의 차가운 지하 탄광에서 메탄가스를 마시며 견뎠던 그 폐부의 통증이 중동의 살인적인 뙤약볕 아래서 모래 섞인 밥을 삼키며 흘린 그 눈물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며 당신들이 입술을 깨물며 버텨낸 그 하루하루가 모여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거함을 띄운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집념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를 100년이 지나도 안 될 나라라며 비웃던 그들은 이제 우리의 눈치를 보며 기술을 구걸합니다. 폐허 속에서 세계를 찢어버린 그 무서운 광기는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 바친 거룩한 희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당신들의 어깨는 조금 굽어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백사장에서 파낸 모래 한 삽이 지금의 조선소가 되었고 당신들이 밤을 새워 용접하며 튀긴 불꽃 하나가 지금의 반도체 신화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그 미친 집념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궈낸 위대한 역사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들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당신들의 그 위대한 집념 앞에 저는 오늘 가장 깊은 존경의 예우를 갖추어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이 시대의 영웅이며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